넌 이해 못해, 지윤아. 정말 내가 이렇게 되길 바란다고 생각해? 무슨 말씀이세요? 뭐 때문에 울었어요? 또 모르는 거 있어요? 숨기려고 했는데 이제 안 돼. 성호. 나랑 결혼하기 전에 내 남자친구였어.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는 예전에 언니 남자친구였나요? 맞아. 하지만 그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그를 나에게 소개했다. 나는 그가 너와 함께 있다면 여전히 그를 소나기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다. 무슨 생각이야, 지연아? 무슨 권리로 내 인생을 게임으로 만들었지? 그리고 성호, 알고 계시죠? 지윤아,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이 틀렸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겪는 이야기들이 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킨 놀라운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대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올 것이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연을 듣고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 지은이라고 합니다. 42세의 나이에 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존경해야 할 업적으로 꿈의 경력을 쌓았다. 저는 수없이 많은 담직 밤을 보냈고 수술실에서 죽음의 상황에 직면했고 수백 명의 어머니들이 어린 천사를 맞이하도록 도왔습니다. 자녀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어머니의 눈빛에서 기쁨을 볼 때마다 내 노력이 가치가 있다고 믿고 뿌듯함을 느낀다. 하지만 그 하얀 블라우스 뒤에 제 삶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반짝거리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현우 씨와의 결혼은 17년이 넘는 봉거 끝에 흐려졌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커피잔과 긴 대화를 나누거나 영화를 함께 보는 저녁이 없었다. 현우는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고 집에 있어도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푹 빠진다. 저는 대화를 나누고 기존의 연결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시도들은 긴 침묵이나 근소한 대답을 가져다 줄 뿐이었습니다. 올해 15세인 딸 은서는 나의 자랑이자 은근한 고통이다. 저는 그녀가 감정이 가장 취약한 복잡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그녀의 내면 세계를 만지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짧은 대답, 항상 닫혀있는 방문,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차가운 눈빛은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생각하게 만들었다. 제가 일에 너무 바쁘고 개인적인 성공에 너무 몰두해서 어머니의 역할을 잊어버렸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제가 그 어느 때보다 그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미묘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저는 겉으로는 강하고 자신감 있고 성공한 여성이지만 속으로는 외로움과 피로를 자주 마주하는 여성입니다. 늦은 밤, 창문으로 도시 불빛이 비칠 때 나는 이상할 정도로 춥고 넓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저는 제 인생의 선택과 현재의 직위를 얻기 위해 제가 지불한 대가에 대해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고 개인적인 꿈을 쫓는데 너무 몰두해서 가족, 행복, 마음의 평화를 더 중요한 것을 놓쳤을까? 요즘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병원에서의 일은 쉬지 않고 출산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저는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한때 보금자리였던 나의 집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을 재건하고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저는 35살 때 성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남자 성호와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처음에는 이상적인 조합으로 여겨졌다. 양측의 가족은 모두 만족하고 친구들은 존경하고 나는 남은 인생을 함께 나눌 동반자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비록 결합치기 사랑은 아니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는 행복한 삶을 살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믿는다.
결혼 1년 만에 태어난 민서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밝은 미소와 빛나는 눈으로 모든 삶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서는 순종적이고 똑똑하고 활력이 넘치는 어린 소녀이다. 그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동물을 사랑하며 항상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를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제가 희망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모는 좋은 남편이지만 감정을 잘 드러내거나 집안 살림살이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다. 그는 사업 때문에 바쁘고 자주 출장을 갔다가 피곤해서 집에 돌아왔다. 우리는 몇 가지 사교적인 말만 주고받다가 각자 자신의 세계로 빠져드는 날이 있다. 마치 부부라기보다는 한 지붕에 같이 사는 두 친구에 불과한 듯 우리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얌전한 어린 소녀인 민서도 서모와 나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공유가 줄어들고 나를 보는 아이의 슬픈 눈빛을 자주 보게 되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은지 생각하게 만든다. 저는 일과 병원에 너무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녀도 제가 곁에 있어야 하고 제가 듣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셋이서 사는 집에서는 저녁이 종종 조용히 지낸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서모는 컴퓨터 앞에 앉거나 휴대폰에 눈을 붙이고 민서는 복방에 틀어박혀 있다. 가끔 저는 이것이 제가 꿈꿔왔던 삶일까? 라고 자문합니다. 웃음과 이야기가 사치품으로 변한 것처럼 보이는 작고 고립된 가족. 저는 변화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민서 그녀의 미래를 위해서도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할 때마다 겁이 난다. 나는 이 희박한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 두렵고 내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다. 제가 바꿀 용기가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항상 원했던 민서에게 진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나의 노력이 충분했을까? 저는 경기도 수원의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은 좁은 골목길과 노동의 동네의 빽빽한 낡은 집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제철소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야채를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둘 다 우리 세 형제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어머니는 종종 늦게 들어오시고 온몸이 흠뻑 젖으셨지만 고생을 감추려는 듯 집에 들어갈 때 미소를 지으려 한다. 그 당시 삶은 가난했지만 아름다운 추억은 부족하지 않았다. 저는 여름 오후에 부모님이 일을 마치셨을 때 온 가족이 집마당 한가운데 있는 찢어진 돗자리에 모여 어머니가 끓인 김치찌개를 먹고 아버지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공장이 인력을 감축하는 날도 있었고 아버지는 휴직을 해야 했고 어머니는 시장 돈에 대해 걱정하셨다. 그럴 때 나는 아버지가 계단에 조용히 앉아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슬픔에 젖은 눈빛을 본다. 가족의 맏언니로서 저는 항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제 어머니 명숙 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에요.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은 우리 가족에 큰 공백을 남겼고 또한 거절할 수 없는 짐을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온 집안의 정신적 지주이다. 그녀는 집안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항상 아버지와 아이들 사이의 불화를 치유하는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불과 몇 주 만에 10살이나 먹은 것 같았다. 그는 침묵에 빠졌고 그의 눈은 항상 슬픔에 젖어 있었고 그의 건강도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동생들, 정우랑 수빈이는 이 상실을 다 이해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두 동생을 위해서도 억지로 힘을 내야 한다. 그날부터 나는 장자의 의무를 다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일을 하면서 가족의 모든 일을 돌보려고 노력한다. 한창 반환할 나이의 막내 수빈이의 학업을 걱정하며 대학에가 들어갔지만 늘 소외감을 느낀 정우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또한 아버지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정기검진을 받고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도록 상기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 부담은 물질적 책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끔은 아무도 그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공백을 메우려고 애쓰는 어쩔 수 없는 엄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 가족을 깨지지 않게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혼자 방에 앉아있는 밤들이 있다. 그 질문들이 나를 계속 괴롭혀서 나는 정말 쉴 수 없게 했다. 비록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때때로 나도 누군가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느낀다. 하지만 맏언니로서 나는 나약한 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무너지면 온 가족이 위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시간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제 노력이 가족들이 이 고통을 극복하고 어머니가 항상 우리에게 원하는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엄마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듯이 따뜻한 손을 어깨에 얹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임감과 그리움이 항상 어깨에 짓눌렀던 곳이죠. 어머니의 죽음은 내 마음에 큰 공백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것을 뒤엎었다. 가뜩이나 힘든 삶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불굴의 정신으로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상호는 이제 우울증에 빠졌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강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 그는 종종 집 구석의 낡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먼 시선은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말수가 적고 대충대충 식사를 했고 때때로 나는 그가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저는 그를 격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는 확실히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모든 위로의 말은 무의미한 것 같다. 그의 고통은 너무 컸고 시간은 쉽게 치유될 수 없었다. 나는 여러 번 그에게 의사를 만나보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거절했다. 나는 그가 단지 우리를 더 이상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그의 고통을 감추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한편 제 남동생 진우는 완전히 방향을 잃었습니다. 막내로서 저는 항상 어머니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진우는 인생에서 가장 큰 버팀목을 잃은 것 같았다. 꿈과 야만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나는 점점 느슨해졌다. 진우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과 사귀기 시작했고 빨갛고 검은 게임에 참여했고 빠르게 비대에 깊이 빠져들었다. 진우가 곤란을 피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아달라는 낯선 사람의 전화를 받고 이를 알게 됐다. 그때 나는 화가 났고 그녀를 사랑했다. 나는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것에 대해 그녀를 비난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잃은 고통이 진우를 방황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이해한다. 나는 그녀에게 첫 번째 빚을 갚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빚이 쌓이고 진우는 자기 파괴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그녀를 다시 끌어들이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그녀가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더 멀리 밀어냈다. 웃음으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침묵과 무게만 남았다. 나는 맏언니로서 온 가족을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 매일 돈을 벌면서 아버지를 돌보면서 진우를 엉뚱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 그 노력은 나로 하여금 기진맥진할 뿐만 아니라 절망적일 정도로 외로움을 느끼게 했다. 어떤 늦은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나는 혼자 부엌 구석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나는 어머니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따뜻한 품과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립다. 저는 할머니에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엄마, 전 못하겠어요. 나 너무 피곤해. 하지만 다시 눈물을 삼키며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도, 진우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제가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는 삶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진우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영원히 만질 수 없는 먼 꿈일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날은 비가 매우 많이 내리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온 하늘이 어두워졌다. 거리는 미끄러웠고 차는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와 눈부신 전조등 불빛에 의해 급히 움직였다.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저녁을 요리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한 음식 가방을 들고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집에 도착하지 못했다. 미끄러운 도로에서 통제력을 잃은 트럭이 교차로에서 엄마를 들이받았다. 이웃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 집 문을 두드렸을 때였다. 그들의 근심 어린 눈빛을 보고 나는 가슴이 메었다. 나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거리로 뛰쳐나갔고 마음속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도착했을 때 나는 어머니가 차가운 길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작은 몸은 하얀 천에 가려져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 이미지는 내 심장을 찌르는 칼과 같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가난 여성인 어머니는 이제 그곳에 누워 조용하고 고독합니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고 그녀가 우리를 영원히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옆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이 따스했던 어머니의 손을 어루만졌고 지금은 그날의 비처럼 차가웠다.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완전히 변했다. 어머니는 불을 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함께 묶어주는 끈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이 작은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떠나자 그 따뜻함도 사라졌다. 그날의 비는 내 마음속에서 결코 그치지 않을 것 같았다. 비가 올 때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가시는 날, 낡아 빠진 레인코트를 입고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요리하기 위해 일찍 오시겠다고 웃으시던 날이 생각나요. 그 미소는 이제 기억일 뿐이고 어머니를 대신해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 우는 것 같은 빗방울. 어머니를 잃고 끝없는 폭풍 후에 사로잡힌 기분이었다. 큰언니의 책임이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녀가 남긴 공백을 아무것도 메울 수 없었다. 아버지 서모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해 매일 고통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자책했다. 오리엔테이션을 잃은 동생 진우는 반항적으로 변의 잘못된 습관 속에서 찾아 헤맨다. 그리고 나는 강하게 노력했지만 때때로 나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고 느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음을 멈출 수 없었다. 만약 비가 오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시장에 조금 더 머물렀더라면, 저 트럭이 더 조심했다면 상황이 달라질까? 하지만 어머니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해답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의 비가 결코 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사고는 우연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날 포구에서 안타까운 사건이다. 경찰은 트럭 운전사가 미끄러운 도로와 제한된 시야 때문에 통제력을 잃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장 작은 세부 사항부터 생각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피곤해 보이는 중년 남성 운전사는 우리 가족 앞에 선 것을 매우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거듭 사과하며 사고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그의 이상한 태도입니다. 완전히 공황 상태나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쳐다보던 눈빛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죄책감뿐만 아니라 약간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어떤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요. 게다가 사고 전에는 어머니가 그 길을 지나갈 이유가 없었다. 그것은 어머니에게 익숙한 귀가 방식이 아닙니다. 그 당시 저는 어머니가 폭우를 피하기 위해 지름길로 가고 싶어 하실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이 이유는 완전히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이며 특히 악천 후에는 그렇게 쉽게 경로를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처음에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생각했던 시장 사람들의 수다스런 말을 듣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사고 전날 어머니가 시장에서 누군가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고 말합니다. 근처의 한탄레오는 어머니가 마지막 날에 뭔가를 걱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나 남동생에게 물었을 때 아무도 어머니로부터 어떤 이상 징후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생각할수록 혼란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가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엄마가 영원히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있나요? 그 생각들이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아보고 싶고 질문하고 싶었지만 그냥 내가 착각하고 있을까봐 두려웠다. 뭔가 숨겨진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제 상상력이라면 모든 것을 뒤집는 것이 가족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에 그리던 조용한 유령처럼 불안감이 항상 나를 따라다녔다.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모순된 이미지와 감정들이 밀려온다. 알아요. 이 고통을 정말 끝내려면 답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그 여전히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수원으로 자주 돌아가야 했고 진우가 빚을 갚는 것을 도와야 했다. 내가 자란 작은 집에 갈 때마다 나는 공허함을 피할 수 없었다. 웃음과 따뜻한 답, 그리고 어머니의 부드러운 배려가 가득했던 그 집은 이제 차가운 껍데기에 불과한 것 같다. 아버지 사모는 말하지 않아도 눈빛은 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마지막 희망을 앗아갔다. 나는 종종 그가 베란다에 멍하니 앉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지나온 길을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제가 질문을 하거나 격려하려고 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는 심지어 먹는 것을 게을리하여 건강을 악화시켰다. 간단한 식사, 옷 세탁, 정기검진을 받는 것까지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를 돌봐야 했다. 때때로 나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의 마음에서 결코 그녀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김치찌개를 끓일 때마다 할아버지는 잠자코 계셨고 때로는 숟가락 몇 개 떠서 그릇을 내려놓곤 하셨는데 감히 언급할 수 없는 향수가 눈에 띄었다. 진우 씨, 제 동생은 일이 훨씬 더 복잡해요. 그녀의 빚은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빌린 작은 돈부터 큰 돈까지 점점 쌓였다. 여러 번 빚을 갚아줬고 견화를 주고 처음부터 다시 해주길 바랐지만 진우는 부정적인 소용돌이에 갇혀 있는 것 같다. 그녀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어머니를 잃은 고통을 메우기 위해 일시적인 쾌락을 찾아갔고 심지어 며칠 동안 그녀와 연락할 수 없을 때도 있었다. 진우의 채권자들을 만나 협상을 시도하거나 시간을 더 구걸하거나 심지어 동생을 갚기 위해 친구들에게 빌려야 할 때가 몇 번인지 셀 수 없다. 한 번은 진우가 돈을 빌리기 위해 내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나를 화나게 하고 아프게 했다. 나는 절망으로 그녀에게 소리쳤고 자신의 행동이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것을 이해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진우는 고개만 숙이고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가버렸다. 수원으로 돌아가는 모든 여행은 책임과 고통의 순환이다. 저는 자식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고 아버지를 돌보아야 하며 맏언니 역할을 해야 하며 진우가 야기한 말썽을 짊어져야 합니다. 서울로 돌아올 때면 무거운 마음과 풀리지 않은 고민을 안고 돌아오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포기하면 우리 가족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 외로운 밤이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아니면 침몰하는 배를 수리하려고 했을 뿐인데 배를 구할 수 있을 만큼 구멍이 너무 많이 뚫린 걸 몰랐을까요? 저는 제 가족을 사랑하지만 모든 것을 함께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배가가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제 노력이 실제로 변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단지 인내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편 서모 씨는 노쇠한 아버지를 편히 돌보고 잦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온 가족이 수원으로 이사할 것을 제안했다. 언뜻 그럴싸하고 심지어 소중하게 들리는 제안은 우리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안정된 삶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의 진정한 의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모는 항상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실용적인 남자다.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관심뿐 아니라 계산까지 겸비한 수원의 낡은 집을 볼 때마다 눈빛이 느껴진다. 그 집은 대단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도시 개발 사업 덕분에 빠르게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단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모 씨가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우리 가족의 기억, 가치, 사랑이 다 담겨있는 곳이라는 거죠. 서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 재산 얘기를 여러 번 넌지시 꺼냈다. 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시니 미래를 위해 재산을 지킬 생각을 하셔야 한다. 거나 관리를 잘못하면 진우가 이 집에 어리석은 짓을 할지도 모른다. 는 험담한 말들이 가슴을 졸이게 했다. 나는 당신이 수원으로의 이사가 단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나를 설득하려고 애쓰는 것을 안다. 근데 저는 서모가 진우의 어려움이나 아버지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수원에 돌아올 때마다 항상 소원해졌고 아버지에게 대충 인사만 하고 돌보는데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땀을 돌아다니며 현재 가치에 대해 묻거나 아버지가 물려줄 의사가 있는지 캐묻는 시간을 보낸다. 나는 허드났지만 서모와 직접 대면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는 이미 연약한 우리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지만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 그가 가족의 서원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견딜 수 없다. 당신의 수원으로의 이전 제안은 나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했다. 아버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도미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입장을 견제해야 할까요? 수원으로 다시 옮기면 일이 더 복잡해질까 두렵기도 하다.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동생 진우가 늘 우리 가족을 이용만 한다고 생각했던 서모와 한 지붕 아래서 생활하는 중압감을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서모가 가져온 새로운 스트레스에 직면할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은 나로 하여금 여러 밤 동안 잠을 못 자게 했다. 서모의 제2의 진면목을 잘 알면서도 아버지의 요구는 물론 진우의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해결의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모든 선택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결정이든 간에 불가피하게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서모는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남자였고 내가 가장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는 역동적이고 자신감 있고 항상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회사가 파산해서 직장을 잃은 후 모든 것이 변했다. 그 실패는 그의 경력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앗아간 것 같다. 처음에는 공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모 같은 남자에게 일자리를 잃는 것은 그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꺾는 충격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당신 옆에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나는 가족의 더 많은 재정적인 부분을 부담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도록 더 많이 일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서모는 감격하는 대신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혹해졌고 재정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지 않은 나를 비난했습니다. 나는 의사이고 월급이 당신보다 많다. 왜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없나요? 이런 말들은 저를 상처 입힐 뿐만 아니라 제 노력이 완전히 무시당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며 지출을 부담하면서 수원에서 아버지와 진우를 걱정하려 했지만 서모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의 변화는 단지 꾸짖음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적인 지출부터 크고 작은 결정까지 말입니다. 그는 나에게 매달 내가 지출하는 돈을 자세히 나열하라고 했고 심지어 계산서를 검토하고 내가 사는 모든 사소한 물건에 대해 물어보기까지 했다. 그는 내가 수원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필요 없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비록 나는 아버지와 진우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서모는 날이 갈수록 더 통제하고 싶어 한다. 그는 내 관계에 간섭하고 내가 우리 작은 가족에게 집중하는 대신 가족과 함께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불평했다. 심지어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말이죠. 수원으로 이사가자는 제안이나 제가 동의하지 않는 사업에 우리의 저축한 돈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죠. 그 변화들은 나를 숨막히게 했다. 한때 나의 버팀목이었던 그 남자는 이제 삶의 긴장과 피로의 근원이 되었다. 당신도 고통스럽고 부담스럽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당신이 나와 내 가족을 대하는 방식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가 나를 비난하거나 통제할 때마다 나는 마치 우리가 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혼이 여전히 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잠에서 깨어나는 밤들이 있다. 포기하고 싶지 않고 사랑했던 남자를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갈등과 압박으로 가득한 관계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가족을 사랑하고 딸 민서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에 충분한가? 아니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 나 자신을 속이고 있을까? 나는 딸 민서를 위해 결혼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적어도 그녀를 위해 이 가족을 온전히 지킬 필요가 있다고 항상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을 때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소식은 이미 지쳐버린 나의 정신을 강타하는 것과 같다. 가문의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는 이제 치유할 수 없는 만성질환에 직면해 있다. 파킨슨병은 초기 가벼운 떨림부터 일상생활과 이동의 어려움까지 그의 몸을 점차 통제불능으로 만들었다. 그를 돌보는 것은 시간뿐만 아니라 인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모든 방면의 압력에 직면했을 때 점점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서모는 지지와 부담 분담 대신 더 답답하고 불만스러워졌다. 그는 내가 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서울과 수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 나는 걱정해야 할 가족이 따로 있다. 고 그는 종종 비난하면서도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그 말들은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나는 아버지를 내버려 둘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저희들을 키우시는데 바치셨고 지금은 제가 그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수원으로 돌아가는 나의 여행은 점점 더 붐볐다. 병원 일을 정리하고 아버지를 돌보며 빚의 굴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진우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서울로 돌아올 때마다 집안의 냉랭함이 확연히 느껴졌다. 서모는 내가 민서와 우리 소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자주 불평했다. 딸아이도 부모 사이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을 알아요. 민서 씨가 저희한테 말다툼하는 걸 조용히 쳐다보고 슬픈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말이 없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죄책감이 들어요.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노력할수록 저는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늦게 민서가 자고 나면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저는 제 노력이 실제로 무엇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오랫동안 갈라져 온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병은 육체적인 도전일 뿐만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심리적 부담감이다. 할아버지와 더 함께 있고 싶지만 서모는 집을 나설 때마다 늘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그는 계속해서 내가 자신의 가족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지만 자신은 나에게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 서모와의 갈등,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 진우에 대한 고민 사이에서 출구가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얼마나 더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민서에게 정말 좋은 일일까? 아니면 그저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자라게 했을 뿐일까 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나는 변화에 직면하는 것이 두렵고
내가 오랫동안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다. 비록 그것들이 오래전에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만. 아버지는 고민 끝에 수원에 있는 집을 나에게 옮기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내가 앞으로 그를 더 쉽게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 역시 가족 간의 큰 논쟁을 촉발시켰다. 아버지가 그 결정을 내리셨을 때 나는 감동과 걱정을 느꼈다. 건단이 악화되기 전에 모든 것이 잘 정리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지만 이 결정은 가족 모두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 동생 진우가 제일 반응이 좋아요. 그녀는 나에게 집을 옮기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나만이 가족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나도 자식이야. 나도 이 집에 권리가 있어. 진우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소리쳤다. 저는 제가 집을 얻고 싶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봐주실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결정이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재정난이 겹친 진우는 이를 자신의 상실로밖에 보지 못했다. 나는 당신이 집뿐만 아니라 제거되고 아버지의 눈에 충분히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 느낌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남편인 서모는 솔직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매우 지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항상 수원에 있는 집을 우리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산으로 보았다. 걱정할 필요 없어. 그건 아버지의 권리야.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이 했는데 진우는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고 말했지만 저는 당신의 지지가 단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말다툼이 말다툼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수원에 갈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진다. 진우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웃들에게 이것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셨지만 저는 아버지가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가족이 분열되는 것을 보고 매우 슬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갇혀 아버지에게 의무를 다하면서 진우와의 관계를 지키려 애쓰면서 서모의 압박에 직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매일 나는 죄책감과 내적 갈등과 씨름해야 한다. 나는 집을 얻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바람도 거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세심한 보살핌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일 뿐이라는 것을 진우에게 납득시킬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상처와 실망감이 겹친 진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것 같다. 그녀는 제가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것을 빼앗고 있고 아버지의 믿음을 이용하여 제 자신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나를 무엇보다도 아프게 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논제는 가족을 더욱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점점 더 압박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나의 모든 노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지 궁금하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아버지가 저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 동안 그에게 등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진우와 누나 지엄은 아버지가 수원에 있는 집을 옮겨주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를 재산 독점이라고 비난했고 저를 압박감과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전부터 나한테 불만이었던 진우는 비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이 희생해서 우리보다 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엄마가 남겨주신 집이라는 거 잊지 마. 우리 모두의 거야. 라고 너의 가혹한 목소리는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아버지가 가까이서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 내가 빼앗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진우는 듣지 않았다. 저에게 이것은 재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느껴온 불공평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 지영이는 평소에는 착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이번에도 침묵을 지키지 않았다.
왜 아버지는 우리 모두와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이 집은 누구의 것도 아니며 아버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다. 라고 실망과 비난이 섞인 말투로 말했다. 당신이 진우와 자신의 권리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비판은 가족을 도우려는 저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진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논쟁에서 남편 성호가 진우 편을 든다는 것이다. 그는 아버지가 집을 팔고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모두에게 공평한 거야? 라고 그가 말했고 눈빛은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이 그렇게 쉽게 등을 돌릴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는 아버지가 살기에 안정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재산에만 집중했다. 그것은 나를 분노와 동시에 깊이 실망시켰다. 가족 간의 말다툼이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다. 진우와 지영은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라고 거듭 압박했다. 아버지는 매우 슬프고 힘들었지만 입장을 고수했다. 이 집은 너희 어머니가 평생 가꾸어 온 곳이다. 아버지는 그것이 온전하기를 원했고 지은이는 아버지를 돌보기로 했다. 이것은 아버지의 최종 결정입니다. 라고 그는 나약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들의 불만이 가라앉지는 않는다. 제가 곁에 있어야 할 아버지와 끊임없이 저를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비난하시는 가족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진우, 지영, 성호까지 욕설을 퍼붓는 게 내 마음에 꽂히는 칼 같았다. 저는 아버지를 돌보고 가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 밤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궁금해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왜 내가 진심으로 한 일이 계획으로 간주되는가? 왜 가장 큰 격려의 원천이 되어야 할 가족이 나를 가장 힘들고 상처받게 하는 장소가 되었을까? 아버지가 저를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곧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칠 거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가족의 압박과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갈등과 비난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제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할까? 아침 일찍 경찰로부터 어머니 사고의 새로운 세부사항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을 때 상황은 통제불능이 되어 보였다. 전화선 반대편의 목소리는 머뭇거렸지만 심각했다. 우리는 당신이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어머니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어머니의 죽음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 안타까운 사고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말은 나를 불안하게 하고 심지어 당황하게 한다. 나는 곧 들어야 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경찰서로 서둘러 갔다. 내가 도착했을 때 한 경찰관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후 조사를 재개했다. 현장 분석과 새로 나온 증인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당신 어머니의 죽음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의심한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와 닿았다. 어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요? 그리고 누가 배후에 있죠? 경찰은 트럭이 운전사다 신고한 것처럼 통제력을 잃지 않은 어머니를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 발견된 감시 비디오들을 토대로 그들은 차가 우리 엄마를 치기 전에 고의로 속도를 낸 것 같은 것을 발견했다. 또한 이전 운전자는 불법 활동 때문에 경찰이 감시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과 어두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정보들은 나를 현기증 나게 했다. 나는 더 묻기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제 어머니가 이 사건의 투적이셨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엄마는 그저 평범한 여자일 뿐 적이 전혀 없다. 경찰이 어머니의 사고가 진우의 채권자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들은 어머니가 채권 추심자들에게 고의적으로 오랫동안 압력을 받아왔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사고 당일 진우의 빚을 갚기 위해 거액을 챙기는 길이었다. 그 소식은 내 심장을 단칼에 찌르는 것 같았다. 제가 항상 지켜주려고 했던 동생 진우가 어머니 사망의 간접 원인입니다. 나는 경찰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말문이 막혔다. 제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일련의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항상 약간 긴장되어 있었고 제가 눈치채지 못한 과장된 말들, 그리고 진우를 바라볼 때마다 무거워지는 눈빛들까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상적인 스트레스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어머니가 아무도 모르는 고통을 은연중에 겪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찔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빚을 몇 번이나 갚고 남의 비난에 방어를 거듭하던 동생 진우는 알고 보니 내 인생 최대의 비극의 근원이었다. 소리를 지르고 싶고 마주보고 싶고 왜 그녀가 모든 것을 그렇게 멀리 두었는지 묻고 싶다. 그런데 거실에 조용히 앉아있는 진우를 보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 허전한 눈빛을 보내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동생에게 말했다. 진우, 방금 경찰이 전화했어. 그들은 어머니의 죽음이 당신의 빚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엄마는 빚 독촉자들과 맞닥뜨렸고 그날 그녀는 동생에게 갚기 위해 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거 알아요? 진우가 고개를 들자 눈빛이 공허에 가득 찼다. 아니, 그렇지 않아. 나 몰라. 나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말을 더듬었고 떨리는 손으로 서로를 꽉 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의 공허함은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다. 그녀는 부인하지 않았고 그것은 경찰의 의심이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아닌 것 같은데 몰라? 진우야, 내 빚이 엄마를 궁지에 몰아넣은 거 이해하니?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고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고 결국 자신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고 후회로 가득 찬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엄마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안 할 것 같은데. 나는 단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과는 내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진우를 보호하려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대가로 어머니를 너무 많이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저는 이 비극의 피해자이자 공범이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녀의 죄 많은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방을 떠났다. 저는 제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기 위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는데 진우한테 계속 모든 걸 떠맡길 순 없어 당신이 한 일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평생 완전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부엌에 조용히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의아해했다. 내가 예전부터 진우에게 더 강하고 엄격했다면 어머니가 살아계셨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나는 이 피할 수 없는 비극의 한 조각에 불과할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내가 방금 발견한 것이 나를 쓰러뜨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또 다른 충격, 즉 남편이라고 불렀던 사람의 배신에 직면했다. 어느 날 정기검진을 위해 아버지의 서류를 정리하던 중 집문서가 없어진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어딘가에 잘못 넣어뒀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난이 나쁜 예감이 내 안에 가득했다. 아버지 집문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나는 서모에게 돌면서 물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피하는 눈빛을 보더니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당신은? 잠깐 비였어요. 심각한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내 머릿속에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았다. 나는 걱정과 분노를 숨길 수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비위요? 무엇 때문에 빌렸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결국 내 압박에 서모는 아버지의 집문서를 갖고 거액의 대출을 담보로 잡았다고 고백했다. 저는 단지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는 그 돈을 빨리 투자하고 다시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나를 더 화나게 할 뿐이다. 투자. 당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긴 당신 집이 아니에요. 이곳은 제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가 살던 곳이고 어머니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어떻게 내 의견을 묻지 않고 서류를 마음대로 저당 잡힐 수 있니? 이것이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망하게 할지 아세요?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고 실망과 분노로 눈물이 핑 돌았다. 성호는 나나 누구에게도 상처를 줄 생각이 없다며 가족만을 위해 모든 것을 했다며 변명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진실을 덮을 수 없다. 당신은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 내 신뢰를 이용했다. 가장 깊은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다. 내가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제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성호 씨부터 비난, 금융 통제, 관계의 냉담함까지 너무 많이 참아왔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저는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 내가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무라지는 않았다. 결국 그는 성호에게 너무 많은 희망을 걸어 아버지가 잘못했다. 고만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의 잘못이다. 더 이상 부담할 필요 없어. 그 말은 나를 울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내가 직면한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아버지는 항상 내가 더 많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조용히 참으셨다. 나는 이 일이 쉽게 지나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성호에게 행동에 임하도록 강요했다. 당장 집문서를 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호가 진우에게 진 빚의 일부를 갚기 위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썼다는 또 다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은 용납될 수 없게 됐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가정 화기애애를 유지하고 아버지가 전 재산을 우리에게 물려주기를 희망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내 심장을 단칼에 찔러 숨막히게 했다. 성호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집을 저당 잡히고 그 돈으로 진우의 빚을 갚고 그것이 아버지에게 당신을 믿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행동이 나를 배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신뢰를 해친다는 것을 이해합니까?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고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으로 떨렸다. 성호는 애써 변명을 늘어놓으며 눈빛이 애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어. 진우는 스스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아버지가 가족이 단결하는 것을 본다면 아마도 안심하고 재산을 물려줄 것이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 변명은 나를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분노하게 할 뿐이다. 가족을 위해서? 이것은 당신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당신의 가족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런 이기적인 계략을 위해 아버지의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하는 건데 사실은 자기 생각만 하고 다 통제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한때 믿었던 사람, 함께 가정을 꾸린 사람 앞에 있던 남자가 이제는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달아보았다. 그의 계산, 이기심, 배신감은 내가 모든 마지막 버팀목을 빼앗긴 것처럼 느끼게 한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와 마음 아프고 병든 아버지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그들은 성호의 이기적이고 무모한 결정의 결과를 감수할 가치가 없다. 나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정했다. 당신은 즉시 집문서를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의 재산에 간섭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성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계산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 관계가 종말을 고하는 것 같아요. 그의 행동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남편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 진우의 고민 속에서 성호 씨의 배신감을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다. 저는 일어나서 아버지를 보호해야 하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치를 보호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더 깊은 상처로부터 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은 배신일 뿐만 아니라 진실을 분명히 보기 위한 경고이기도 하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영원히 나를 희생할 수 없다. 그날의 가족 모임은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일 뿐이었지만 결국 내가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다. 집 문제와 가족들을 짓누르는 중압감의 지엄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딸꾹질하며 말했다. 미안해, 지은아. 근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게 있어. 성호와 누나. 예전에 인연을 맺은 적이 있다. 방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았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고 나는 단지 내 심장의 혼란스러운 고동만 들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손이 껏 조여 통증이 느껴지듯 물었다. 지엄은 후회하며 계속했다. 너와 성호가 결혼하기 전에 나와 그는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나에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를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소나기에 넣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가 당신과 함께 있어도 여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여기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엄을 노려보다가 이제 고개만 숙인 성호에게로 돌아선 나는 한마디도 부인하지 않았다. 현기증과 고통이 나를 감쌌다. 저는 제가 믿었던 언니, 결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남편, 그리고 더 일찍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제 자신으로부터 모든 면에서 배신당한 것 같습니다. 왜? 나는 힘없이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리고 당신도 왜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결혼에 저를 포함시켰나요? 성호는 애써 목소리를 높였다. 지은아, 미안해.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더 잘하고 싶어 한다. 노력하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패했어요. 그 사과는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다. 성호의 통제, 집문서에 대한 대신, 지연의 거짓말 등 내가 겪은 모든 일은 이제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됐다. 내 인생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나는 일어서서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저는 충분히 참았어요. 나는 더 이상 이러한 거짓과 배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 성호 씨, 이혼 신청할게요. 그리고 언니 지영 언니, 제가 언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인생에서 언니를 보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밤하는 조용하게 가라앉았고 내가 떠나는 발자국 소리만 남았다. 이혼 후 아버지, 딸 민서와 함께 수원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친숙한 지붕이었던 수원은 이제 평화를 찾고 지나간 풍람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한다. 어머니의 많은 기억을 담고 있는 오래된 집은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곳이다. 아버지께서는 파킨슨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독립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셨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제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 민서 씨도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고 수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딸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 가족의 재정을 유지하고 아버지를 돌볼 시간을 갖기 위해 집 근처에 작은 개인 클리닉을 열었다.
단순하고 크지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기에 충분한 산부인과 클리닉이다. 초창기에는 일이 쉽지 않았다. 나는 예약, 환자 관리, 행정 문제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힘들어도 동네 아줌마들을 돕는다는 게 보람을 느꼈어요. 옛날 어머니처럼요. 겸을 고칠 뿐만 아니라 겸첨하고 공감해줄 의사가 필요했으니까요. 수원에서의 생활은 서울만큼 편리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도감을 준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진료소에 가기 전에 아버지와 민서의 식사를 준비한다. 저녁에는 일을 마친 후 아버지 옆에 앉아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거나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연습하는 것을 돕곤 했다. 민서는 점점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그녀는 종종 방과 후에 저를 클리닉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때때로 환자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녀가 점차 미소를 되찾는 것을 보니 나는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옳다고 느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이 점차 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과거에 집착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작은 부엌에 조용히 앉아 상처를 준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밤들이 있었다. 성호, 지영, 그리고 심지어 진우, 그들은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내 인생의 상처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거에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저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버지, 민서, 그리고 저 자신. 수원에 있는 집은 비록 낡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저에게 따뜻함과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날이 갈수록 나는 잃어버린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저는 미래가 어떨지 확실하지 않지만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비록 작더라도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을 만큼 충분하다. 아버지는 가족의 모든 고통과 갈등 끝에 재산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나누기 위해 유언장을 쓰기로 결정했다. 그는 미래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재산에 얽매이지 말고 사이좋게 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발표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결의인 그의 눈빛에서 단호함을 보았다. 그는 너무 많은 의견 불일치와 고통을 겪었고 저는 그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이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가족이 계속 깨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언장에서 아버지는 내가 만년에 그를 돌보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수원에 있는 집을 나누어 주셨다. 진우와 지영은 아버지가 저축한 약간의 저축과 교회의 작은 땀을 포함한 다른 자산들을 받는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이 결정을 존중하여 아무도 불이익이나 부당함을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말했다. 유언장은 투명하게 작성됐지만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진우와 지영은 이혼에 동의했지만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여전히 미묘한 불만이 역력했다. 진우는 늘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고 지영은 나와 마주칠 때마다 부끄럽고 불편하다는 듯 공동 만남을 피한다. 저도 치유하려고 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일어난 일은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겼고 내가 용서할 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이 초래한 고통을 잊을 수 없다. 저는 제 아버지와 딸에게 초점을 맞추고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적어도 그것은 나에게 일시적인 표문을 가져다 준다. 비록 모든 것을 치유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이혼은 가족 간의 긴장을 일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더 이상 격렬한 분쟁이나 공개적인 비난은 없지만 저와 진우, 지영의 격차는 누구도 허물고 싶어 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예전처럼 더 이상 친하지 않은 것을 보고 슬퍼한다는 것을 알지만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에게 자주 충고했다. 별표, 인생은 항상 순탄하지 않아, 지은아. 하지만 넌 최선을 다했고 그걸로 충분해. 과거가 나를 계속 붙잡지 말고 현재를 위해 살아라, 별표. 아버지의 말은 때때로
포기하는 것이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더 이상 깨진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지만 원한을 품지도 않아요. 대신 저는 아버지를 돌보고 민서를 키우고 제 삶에 진정한 의미를 주는 클리닉에서 계속 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비록 가족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나는 시간이 모든 것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진우와 지영이 준비가 된다면 저는 팔을 벌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돈과 재산이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결코 가정의 평화와 이해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어난 모든 일들, 갈등들, 비난들, 그리고 깊은 마음의 상처들 덕분에 저는 한 가족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공유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재산은 없어질 수 있지만 가족의 감정은 일단 상처를 입으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모든 것이 공평하게 분배된다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몫을 가지고 있다면 갈등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분쟁, 말다툼, 그리고 깊은 상처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평생을 가족을 부양하며 보냈던 어머니는 사랑과 연대의 상징으로 여겼던 집이 이제 많은 갈등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 마음이 아플 것이다. 어머니의 별세 이후 줄곧 가족을 지키려던 아버지도 자녀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고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집부터 아빠에 대한 책임감, 진우, 지영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지 않은 것을 붙잡을 필요도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폄하는 재산을 획득하거나 보호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을 버리고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데서 온다. 제 딸 민서는 제가 관점을 바꾼 이유입니다. 그녀가 점점 성장하는 것을 보니 나는 그녀가 갈등과 원망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저는 아이들의 가족은 사랑하기 위한 곳이지 쟁탈하기 위한 전쟁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필요할 때 용서할 줄 알고 가장 단순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가르친다. 이제 저는 정말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버지를 돌보고 민서를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작은 클리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깨진 인맥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지만 진우나 지영에게도 마음을 닫지 않는다. 언젠가 그들이 치유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가족의 평화와 마음의 평화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팔을 벌릴 것이다. 돈과 재산은 삶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그들은 사랑, 이해,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가족은 여전히 돌아갈 곳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게 있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결국 제가 배웠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선택했고 과거의 아픔을 떨쳐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민서를 강하고 자애로우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기로 말이죠. 그녀는 제 인생의 빛이었고 길이 아무리 울퉁불퉁해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마음을 굳게 유지해온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표, 가족은 다투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고 치유하는 곳이다. 재산이 내 마음을 흐리게 하지 마라, 결표. 그 말은 내가 가장 어두운 날을 극복하도록 도와준 지침이다. 나는 분쟁, 원망, 상처는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오직 사랑, 용서, 그리고 관용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비록 진우, 지영과의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요. 나는 포기하는 법을 배웠다. 모든 것을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원한을 영원히 유지하는 것이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통제할 수는 있다.
저는 현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와 민서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나의 버팀목이었기 때문에 나는 온 마음으로 아버지를 돌보았다. 민서에게 어려움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치고 상처받았을 때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결코 물질이 인간의 가치를 압도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결국 나는 나 자신만이 행복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 대신 다른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소박한 아침, 민서와 함께 학교 이야기를 나누는 저녁부터 주요소 근무 시간까지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행복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작고 평범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다. 매일 나는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민서와 나를 위해 좋은 미래를 건설하는 법을 배운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 감사,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